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키움증권 홍록기 연구위원님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주제가 방역과 부양 사이 줄다리기 맞습니까? 네. 네. 이번 하반기 전망하면서 네. 사실 글로벌 경기가 조금 위축되는 국면에서 중국이 그 정책 기대감이 가장 높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제 방역과 부양이 두 개가 사실 양립하기 어려운 키워드이자 정책이었을 텐데 이 두 가지 정책 이제 대립 속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찾고 있었었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 자료 이후에도 나왔던 게 리커창 총리가 최근에 그 33조 원 경기 부양책 이런 걸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게 그 세부 내용을 사실은 그 특별한 건 없어요. 항상 하던 인프라 투자 늘리자, 뭐 내수 잘하자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그 이제 방역에 초점을 맞추다가 경기 실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코멘트들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중국 정부 역시 좀 방역보다는 경기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에 좀 중국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 또 봉쇄 얘기도 네, 들려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방역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양이 참 양립하기 좀 어려운 얘긴데 네. 어떻게 오늘 얘기를 풀어주실지 궁금하고요. 현지 상황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얘기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봉쇄 조치는 풀리고는 있지만 또 일부 조치는 오늘도 또 재개되는 지역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그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 자체는 사실은 그 10월에 당대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변화는 하기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하반기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은 봉쇄 조치가 락다운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된다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하반기에 경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그 부양책 여기서는 좀 규제 완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는 저도 중국 주식을 조금 볼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관련돼서 그 하반기에 그 부양책 부분들도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래서 하반기에 저는 이제 중국 경기 위험 요인들을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위안화 가치,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환율이 작년부터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었는데 3, 4월에 이제 락다운을 기점으로 위안화 환율이 크게 흔들리는, 그러니까 위안화 달러 대비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었는데 일단 위안화 추가 약세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코로나 봉쇄 조치 재발 가능성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둔화 가능성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첫 번째로는 위안화 부분은 좀 코멘트는 해놨지만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환율이 그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그러니까 중국 본토로 계속 달러가 유입되고 있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 내부의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뜻은 위안화 가치를 떠받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점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명목금리,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의 그 금리 스프레드를 보면 명목금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기준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중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랑 미국의 소비자 물가 차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실질금리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즉 미국 대비 중국의 금리 가격은 사실은 인하를 해왔지만 인상한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안화 가치를 떠받치고 있던 그 요인들은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고 그 결국에 최근에 2달간의 변동성은 이제 코로나 봉쇄 영향이었는데 이 봉쇄 조치만 이제 점진적으로 해제가 된다면은 환율은 다시 재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고 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두 개가 더 문제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코로나 봉쇄 조치 재발 가능성은 사실상 현재는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은
언제든지 봉쇄 조치가 재발할 수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확진자가 여기서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확진자가 예를 들어 저번에 늘어난 것만큼 늘어나면 똑같은 강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네. 재작년에 처음 생길 때는 10명일 때부터 막 난리를 치다가 네. 그다음에 100명이 돼서 문제가 생기고 네. 1000명이 돼서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에 10,000명이 넘어도 그냥 이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위 말하는 역치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봉쇄의 무뎌지네요. 강도가 네. 약해지는데 네. 중국도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사실은 봉쇄 강도는 차츰 약해지는 거잖아요. 생기더라도. 네. 그런 걸 어떻게 보세요? 중국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그 우리나라를 대입을 하면은 네. 사실은 그 확진자가 늘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네. 말씀을 못 드리겠는 아, 이유는 중국은 어렵다. 네. 왜냐면 네. 지금 오늘도 뭐 북경 지역에서 조양구였나 그쪽에서 네. 다시 추가적으로 운영을 네. 이제 중단을 시켰거든요. 네. 그 이유가 다른 거 없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한을 두는 확진자 수가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똑같은 양상으로 갈 거다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는 계속 좀 주의는 해야 될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익 모멘텀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기서도 이제 생산자 물가랑 소비자 물가를 두 개 대표적으로 그려놨는데 사실 이 공급자랑 수요 간의 이제 가격 격차 괴리가 심해지면서 이게 중국이 일부분은 해외로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임박을 한 것 같고 결국 이 구도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는 뜻은 분명히 이 업스트림에서 이제 다운스트림까지 기업들 간의 가격 전가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마진 압박에 놓여져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사실 마진 압박을 받는 기업 숫자 혹은 산업들의 범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전체로 보더라도 중국의 좀 이익 모멘텀이 다소 내려가는 흐름은 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업종별로도 좀 보면은 뭐 소재랑 에너지, 그러니까 좀 가격 전가가 가장 쉽게 되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가율이 YOY로도 견조한 모습이긴 네. 하지만 뭐 중간재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재라든지 막 반도체 이런 쪽들은 오히려 좀 이익 모멘텀이 계속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그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 소비재 같은 경우는 같이 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그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이지만 바닥은 오히려 찍고 돌아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좀 업종별로 좀 이익 모멘텀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흐름 내에서 좀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흐름들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뭐 소재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의해서 하반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까 그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네. 소비재가 좀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재 중에서도 지금은 사실 좀 내구재 소비재들이 조금 반등폭이 크긴 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수요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음식료 같은 업종들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실제로 그 4월 누적으로 중국 소비 지표들을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은 네. 전부 다 마이너스 증가율인데 유일하게 음식료들 그러니까 식음료들만 전부 이제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실제로 봉쇄 조치 풀린 다음에도 가장 먼저 소비가 되는 품목들이 막 음료수 관련된 제품들이었다라고 네.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뉴스 흐름도 그렇고 실제로 나오는 경제 지표 흐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서도 그 한 최근 그러니까 중국 주식 반등하기 전에 많이 중국 주식이 안 좋을 때도 유일하게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던 게 음식료였었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반기에 좀 이런 위험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좀 규제 완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제로 코로나 정책 이게 결국 소비를 억누르는 정책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부동산 규제, 플랫폼 규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관련된 규제가 저는 그 3, 4월에 봉쇄 조치를 겪기 전에는
특히 부동산 규제, 플랫폼 규제는 그 2기 지도부, 그러니까 10월 달에 교체가 되는데 그 2기 지도부의 정책 아젠다로 가져가고 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 플랫폼 규제 사실 저희가 뭐 뉴스플로우가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었다가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그때마다도 그 긍정적 뉴스플로우들을 믿을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 신빙 지도부가 1기, 이번에 2기인데 1기 지도부 당시에도 그 규제 종목으로 선정했던 그 시클리컬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개혁들을 해왔었고 그게 2기 지도부에 풀어주면서 주가가 펀더멘털도 괜찮아지고 주가도 이제 뒤따라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 이게 2기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서비스 업종에 대한 규제를 선택을 한 거고 이게 사실은 2기 지도부가 초반에는 이제 미중 갈등 그리고 이제 코로나까지 그 정책적인 색깔을 보여줄 시기가 없었다가 이제 마지막 2년에 몰아서 하다가 좀 이렇게 시장의 충격이 좀 강하게 느껴졌던 것 뿐이지 이 플랫폼 규제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규제 10월까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 세 가지 규제를 다 풀어주면 좋겠지만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은 사실상 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택하는 거는 부동산 규제 그리고 플랫폼 규제 두 개를 완화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부동산 규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 경기에서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뭐 건설 경기라든지 인프라까지 사실 경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들을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사실 경기가 바로 반등을 하려면은 사실 경기 펀더멘털이 괜찮은 상황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면서 그 부동산의 뭐 이제 선행 동행 지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주택 가격들 증가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착공 판매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은 그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오히려 감소폭이 좀 확대되는 국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규제 풀어준다고 바로 경기 반등을 좀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증시 관점에서도 사실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시총 비중을 생각하면 그리 크진 않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를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로는 플랫폼 규제를 가장 높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는 뜻은 그 생산보다는 소비 회복세는 사실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2년 동안 저희가 지켜봤지만 결국 중국 정부가 돈을 쏘는 기업 생산이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회복이 됐었고 소비는 계속 한 단계씩 한 걸음 두 걸음씩 뒤처졌었잖아요. 그런 흐름이 이번 봉쇄 조치로 오히려 가계소득이라든지 고용 시장이 한 번 더 망가지면서 소비 쪽에서의 회복세를 더욱더 늦춰지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 관점에서 결국 대면 소비가 제한이 된다면 플랫폼 소비를 촉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 또한 증시 부양 관점에서도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그 사이즈도 큰 편이었고 사실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규제 때문에 많이 빠져왔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은 역대급으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관점에서 규제만 풀어준다면은 사실은 그 증시 부양에서도 그렇고 경기 관점에서도 플랫폼 규제 완화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달 전부터 플랫폼 규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었고 근데 워낙 중국 내부적으로도 좀 생각보다 좀 반등 속도가 빨랐었어가지고 플랫폼 쪽이 지금 그 방향성에 대해서 또 갈팡질팡하는 좀 의견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좀 플랫폼 규제 완화는 하반기 내내 조금 포커스를 맞춰볼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트 다시 상장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규제 완화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정점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작년에 디디 추싱 이후에 중국에서 규제를 했던 게 온라인 사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타라고 그렇죠. 이런 게 신동방 작살이 났는데 오늘 그런 애들이 반등을 드디어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빅텍이 하고 네. 그리고 정말 쩔었던 걔네들까지 반등을 하는 게 네. 주식적인 관점으로 보면 드디어 확실하게 돌아서는 거인지 네. 아니면 될 거다 되고 결국 마지막에 돌아서고 나면 이제 규제 하나 기대가 꺾이는 건지가 사실 아리까리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어떤 쪽이세요? 이게 제대로 돌아서는 시그널이다. 네. 아니면 끝이다. 둘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규제 완화는 그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추세적으로 돌아서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현재 중국 경기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요인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 현재 중국이 사실은 실물 지표들이 많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었었지만 이거는 이제 봉쇄 조치에 주요 도시들의 이제 봉쇄 조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풀리면은 곧바로 회복은 되겠지만 사실 뭐 기업들의 생산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는 빠르게 돌아서겠죠. 근데 개인의 소비 같은 경우가 뭐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언제든지 확진자만 발생한다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그 셧다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셧다운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결국 중국의 서비스 경기였는데 그 중국 서비스 경기가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그 소득 체력이 약해지는 거,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제로 코로나랑 이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글쎄요, 소비 회복이 빠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그 연초부터도 인프라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긴 했었었지만 연초에 그 봉쇄 조치 이전에 그 인프라 투자 증가율로 YOY로 한 8%로 봤다면은 그 더 부스트가 되면서 한 10%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인프라 투자 하나가 경기 하방을 떠받치고는 있겠지만 이게 중국 경기를 이제 홀로 이끌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플랫폼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아니라면 사실 중국 경기나 주식에 대해서 사실 기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요인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월이 안 되었었지만 이 플랫폼 규제는 충분히 추세적으로 완화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반등 시간이라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언제 들어가도 괜찮았던 국면이었는데 사실 그 모두가 그 반등 시점을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이 그 반등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사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올라오는 게 규제 완화가 앞으로 더 많이 될 거라는 추세적인 변화로 보시는 거네요. 위원님. 뭐 사실 그 엔트 이슈는 관련돼서 뭐 사실 무근이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좀 그러고는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엔트 상장과 무관하게 어쨌든 중국 정부가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성장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바꿔준 것 자체가 뭐 사실은 그 엔트 그러니까 상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기존에 했었던 규제들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런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 여기서 빅테크가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좋게 보는 게 어쨌든 이커머스 쪽이거든요. 이커머스를 필두로 중국 그 소비주들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덧붙여서 좀 방어적인 성격의 음식료도 같이 하반기에 볼만한 기업들의 업종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랑 음식료. 음식료. 그 중에서도 빅테크 쪽 중에서도 또 말씀해 줄 거 아니 여기 플랫폼 규제 완화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섹터가 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서 플랫폼 쪽에서도 뭐 소비 이제 뭐 바이두 뭐 텐센트 뭐 알리바바 뭐 그리고 이제 뭐 배달 음식점 뭐 메이투안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좀 음식료 배달 업체는 메이투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쪽에 이제 유통 쪽으로 전담하고 있는 알리바바 이쪽을 좀 가장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 얘기도 이제 좀 따끈따끈한 거여서 아까 우리 중국 얘기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나오신 김에 궁금한 게 오늘 중국의 지표 하나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예상외로 수출이 뭐 거의 예상보다 2배 가까이 그렇게 잘 나왔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근 2달 동안 매우 안 좋았던 이유는 사실은 딴 게 아니라 그냥
물류가 막혀 있어서. 그러니까 봉쇄 조치 때문에 그 항만에 뭐 물류가 산적해 있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 기업들의 생산들이 중단이 되고 그 기존에 재고에 있던 물품들도 수출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수출 지표가 안 좋았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그 6월 초에 나왔던 PMI에서도 그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을 뜻하는 50선으로 다 돌아선 건 아닌데 이제 수요를 뜻하는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 그리고 수출 관련된 지표들이 다 크게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수출 지표 호조는 사실 예견된 결과였었고 결국에 네. 그 중국의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수출 관련돼서도 결국 아까 또 환율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 자체도 좀 잘 나왔었고 이게 연간으로 작년에 수출 수입 전부 다 YOY로 30% 정도 성장을 했었으니까 올해는 당연히 그 수준은 당연히 못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수출은 올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규모로 보면은 수출은 좀 견조할 것 같고 오히려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즉 그 뜻은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네. 작년이 최대치였는데 올해도 그 수준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그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즉 여전히 중국은 해외여행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본토로 달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조는 여전한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이제 위안화를 떠받치는 하나의 요소인 이제 경상계정은 좀 흑자 폭을 탄탄히 유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위안화 표시 자산들의 전반적으로 걸쳐서 뭐 투자 심리를 어쨌든 뒷받침하는데 일부분 좀 일조할 거다라고 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랑 북경을 다시 봉쇄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뭐 일단 지역들로 봤을 때 한 근 2달 전보다는 어쨌든 규모는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봉쇄 조치가 산발적으로 다시 재개는 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그 2달 전을 기점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확진자 수가 별로 늘어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그 봉쇄 조치가 한 달 전에 그 피크 때로 돌아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적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봉쇄 조치 뉴스는 좀 크게 의미 있진 않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나와서 돈은 못 쓰는데 수출은 잘 되고 있고 그렇죠? 네. 이런 거면은 경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크게 좋지 않은데 그나마 좀 해외로 좀 전가하고 있는 게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가 지표들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랑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 중에서도 이제 그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좀 이렇게 연결을 좀 세부적으로 좀 표시를 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 물가 차이가 그 역대급 수준으로 좀 벌어졌었고 지금 뭐 굴착이라든지 원자재 쪽 물가 그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지금 이게 제일 최종 소비자가 지금 그러니까 결국 가계 체력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그 가격 전가가 지금 끝까지 제대로 못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해외에서 만약에 못 받아줬다면은 줄도산이 일찍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재들의 이익 모멘텀이 망가지는 시점이 더 빨랐을 텐데 이게 좀 해외로 전가가 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특히 이게 가능했던 부분들은 그 중국의 수출 관점에서 본다면은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들,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은 빠르게 위드 코로나를 택하면서 경기 정상화에 돌아갔고, 즉 고객들의 수요는 늘어났는데 오히려 수출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흥국들,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아직 생산 공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중국 수출이 빠르게 다시 늘어나면서 그 글로벌 그 과거의 그 세계 공장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추세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 예. 그래서 그 연간으로 보면은 중국이 그 소비 같은 부분들은 안 좋지만 뭐 투자라든지 생산은 오히려 좀 과거 수준으로 좀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 경기에 네. 좀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경기가 좀 선진국일 텐데 이제 선진국 경기 회복에 조금 온기를 받은 영향이 있었었고, 근데 결국 이게 차츰 이제 뭐 1년 정도 지나면 결국 전부 다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이 구조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으로도 분명히 가게를 펌핑해야 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중국의 고용 시장이라든지 가게 상황을 보면은 체력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 네. 결국에 서비스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결국 또 이 전제 조건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10월 이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장대회까지는 네, 네. 10월? 네. 네네. 그때까지는 방역 부양 이게 왔다 갔다 계속해서 네, 좀 그래도 팽팽하게. 네. 최근에는 조금 부양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아니 저는 오늘 네. 아까 그 규제에 대한 거를 여쭤보고 싶었고 어쨌든 네, 위원님이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고 그 네. 규제 완화가 이제 뭐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네. 네. 그게 오늘 또 포인트로 네, 말씀하고 싶으셨던 부분. 그렇죠. 이거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좋았던 업종들은 이제 조금 글쎄요, 주가 관점에서는 많이 조금 부담이 된 수준까지 온 것 같고 오히려 하반기의 기회를 본다면은 내수 쪽인 건 맞는데 시장에서는 중국 내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락다운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사실 락다운이랑 제로 코로나는 다른 의미잖아요. 근데 어쨌든 락다운이 풀리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중국 소비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좀 기대를 가지고 그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좀 여기서 업종별로는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었었고 저는 네.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식료 쪽이나 오히려 플랫폼 쪽이 네. 좀 기회가 있을 네.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3부에 이렇게 중국 애널리스트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네. 키움증권 홍덕기 연구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